친구라고 생각했던 여자. 그녀와의 키스 후 우리는 다음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서로 침묵했다. 옛 어른들이 남녀는 7살 이후 붙어 다니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사실 지극히 당연했다. 암컷과 수컷이 서로를 번식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친구로 여긴다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사회문화적으로 형성한 본능에 거스르는 인위적 관념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후회와 두려움 등으로 색칠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집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제이에게 문자가 왔다. 제이는 내가 답장할 시간도 없이 약속 장소를 통보해왔다. 문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그녀에게서 처음 보는 진지함이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나는 A 누나를 좋아하고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이와 키스를 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무거운 감정은 A 누나에 대한 죄책감일까? 아니면 제이에 대한 미안함일까? 내 감정이 나 스스로에게 묻는 이 어려운 질문은 나로 하여금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었다. 제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거리를 두기로. 카페에 왔다. 제이가 저쪽에 앉아있다. 난 분명 5시에 딱 맞춰 도착했는데 그녀 앞엔 이미 반쯤 비워져 있는 커피잔이 있었다. 음료를 주문하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평소에 그녀는 얼굴이 시원하게 잘 보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머리카락이 얼굴을 많이 가리고 있는 듯했다. 난 분위기를 좀 풀어볼 겸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 너 또 머리 안 감았냐? 인디언들도 너보단 자주 감을 듯.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내 장난에 대꾸하지 않고 날 빤히 쳐다보았다. 무서웠다. 난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숙 상태에 돌입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날 쳐다보고만 있었다. 마음속으로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 나에게 그날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듣기로 원한다. 나는 서둘러 준비해온 본론을 꺼냈다.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 그날 일은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좀 취했던 것 같아. 우리 앞으로도 친구의 친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타이밍에 그녀의 입에선 울음소리가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숨죽여 울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그녀의 머리가 평소와 다르게 앞으로 내려와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이유. 나를 만나러 오기 전 이미 여러 번 저 자세로 울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앞에서 여자가 울고 있는 이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나름의 임기응변, 하지만 누가 봐도 수습하려고 하는 게 뻔한 말을 내뱉었다. 우리 앞으로도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친구로 지내? 키스했는데 어떻게 그래? 그치? 그래서 난 네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 친구로 지낼지 아니면 친구로 안 지낼지 너가 이렇게 결정을 해줘. 난 너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녀는 드디어 닫혀있던 입을 열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되었다. 20살의 여자친구, 이런 방식으로 사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썸 타는 것처럼 예고나 전조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 몰랐다. 솔직히 90% 가까이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다. 여자의 첫 키스를 빼앗고 도망가는 무례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그녀와 사귀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까먹을 정도였다. 그리고 까먹은 정도로 그녀를 대했다. 오히려 친구였던 이전보다 어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중간고사가 시작될 무렵 캠퍼스 내에는 벚꽃이 활짝 펴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었다. 그때 난 도서관에서 제이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제이는 공부에 지쳤는지 잠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나는 집중도 안 되고 답답하던 기분을 환기하고자 음료수를 사러 열람실 밖으로 나왔다.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고 있던 중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A 누나였다. 제이와 사귀고 난 뒤 난 엄격한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청년이었기에 마음은 A를 향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녀에게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 아마 A에겐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던 내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느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 자연스러운 밀당이 되었던 걸까? 그녀는 나에게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이런 말을 건네왔다. 둘이요? 진짜요? 난 본능적으로 설레임을 느꼈고 그녀와 단둘이 벚꽃을 둘러보며 캠퍼스를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내가 연락을 안 해서 신경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오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녀의 태도가 의아했다. 내가 그렇게 매달릴 땐 철벽을 치더니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관심을 끊으니까 오히려 당겨져 오다니. 왜 사람들이 밀당을 하는지 깨달았다. 그렇게 우린 잔디밭에 앉았다. 그녀를 대화하다가 느낀 것은 제이와 내 사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아마 제이도 나에 대해 말하기가 껄끄러웠을 것이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마음이 정말 아려왔다.
내 이상형의 그녀와 드디어 뭔가 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필 이때 그녀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다니. 이런 생각에 잠겨 대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다. 예전이었으면 신이 나서 춤이라도 췄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녀의 룸메 제이와 사귀고 있는 상황. 미치겠다. 아쉬움과 슬픔, 제이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에게 공부할 게 많이 있다며 도서관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녀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이렇게 말을 했다. 도서관으로 돌아온 나는 서둘러 열람실로 들어갔다. 그곳엔 잠에서 깬 제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난 잠깐 음료수를 마시고 엄마와 통화를 하고 왔다고 둘러댔다. 응? 그래. 졸지에 나는 제이와 다시 한번 벚꽃을 구경하며 걸어야 했다. 나는 속으로 아까 계속 남아있겠다던 A 누나와 마주치지 않기를 기도했다. 벚꽃은 정말 예뻤다. 그리고 이 분위기에 취했는지 제이는 뜬금없이 나에게 팔짱을 꼈다. 그녀의 팔짱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 나는 어색한 마음을 누르며 A 누나와 걸었던 그 코스를 똑같이 다시 걸었다. 왜 항상 바라지 않는 것은 이루어질까? 나는 제이와 걷던 도중 A 누나를 마주쳤다. 그것도 제이와 팔짱을 낀 상태로 말이다. A 누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우리 곁을 지나쳐갔다. 그녀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다. 옆에 있던 제이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난 갑자기 제이가 미워졌다. 제이와 헤어지고 싶었다. 이 이후로 나는 제이와의 사이에서 갑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런 상태로 제이와 나는 1년을 넘게 연애했다. 그땐 몰랐다. 제이에겐 상처받는 나날들, 나에겐 죄책감을 만들어준 나날들이 될 줄은. 그리고 나는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제이보다 좋은 여자를. 10몇 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는 내 인생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돌이켜보면 20살의 내 삶에선 그녀의 눈, 코, 입보다 아름다웠던 것은 없었다. 남자를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알아냈다며 빨개진 얼굴로 얼음 좋아하냐고 묻던 그녀의 눈. 콜록대던 내 모습을 보고 아빠 몰래 훔쳐온 양파즙, 그걸 나에게 따라주며 찌푸리던 그녀의 코. 나와 특별한 데이트를 하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모아둔 적금을 깨던 날 그녀가 짓던 미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곧잘 한다. 그때가 좋았지. 위의 문장에는 비교급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다. 사람의 인식체계 안에서 지금은 말을 내뱉는 순간이며 비교하는 대상은 먼 과거의 나일 것이다. 왜 항상 사람들은 지금보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일까? 문화적 범위 내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성장은 우상향 곡선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과거보다 미래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덜 풍요로웠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비물질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추억할 때 느끼는 것은 그때와 지금은 확연히 다른 필터가 씌워져 있다는 것이다. 당시의 온도, 소리, 색깔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필터였다. 그리고 이 필터는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요소이다. 가끔 우리는 추억의 노래를 듣거나 문득 먹게 되는 음식에서 잠깐이나마 과거의 필터를 꺼내오곤 한다. 그리고 잠깐 떠올랐던 필터의 잔상을 통해 지금과의 차이점을 구별한 뒤 그리움에 잠기곤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필터를 바꿔놓았을까? 난 그 이유를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기준. 20살이라는 나이는 제도권 내 미성년으로 보호받던 시기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오는 시점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이 나이 때는 성인이지만 미숙하다. 갑자기 몰아치는 경험의 파도 속에서 서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딘가에 발을 딛고자 발버둥 치게 된다. 그렇게 경험의 파도 속에서 발을 딛는 행위, 각자만의 경험 속에서 기준을 세우게 된다. 그것이 연애든 인간관계든 혹은 장래 희망이든. 그리고 이때 세워진 기준은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준에 못 미치면 불만족하고 기준을 넘어가면 행복해한다. 그렇게 기준의 앞뒤로 필터가 바뀌게 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준을 세울 당시의 나 자신은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즉, 미성숙한 상태에서 세운 기준으로 스스로의 인생 전반을 평가하는 모양새이다. 기준이라는 깃발을 꽂으러 가는 길의 내 모습은 미래의 나는 이 기준 정도는 가뿐히 넘어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기롭게 외치며 정해놓은 기준, 이 기준을 넘기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이를 먹는다. 그때마다 후회와 그리움을 느끼는 인간의 이런 모습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행태로 나타났던 것 같다.
나 역시 20살 경험의 파도 속에서 제이라는 여자친구를 만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호기롭게 기준을 정했었다. 이 정도는 사랑할 때 당연히 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 당시에 운이 좋아서 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준점은 연애뿐만이 아닌 인간관계, 학업, 미래의 직업 등 다양한 곳에서 생겨났었고 이후 그것들도 역시나 나를 후회하게 만들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좋았던 것을 마주했을 때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기준으로 삼았고 그 오만의 대가는 후회와 그리움이었다. 이 영상, 아니 이 시리즈들의 제목 20살의 자격. 내가 말하고 싶은 20살의 자격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었다. 그렇지만 20살의 나를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 자격을 사용하지 말라고. 기준을 세우지 말기를. 그저 경험의 파도를 즐기고 파도가 끝났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괜히 기준을 세워 그때와 지금의 필터를 바꿔놓지 않기를 바란다고.